푸틴이 자포리자 지역의 오리키우에 3톤짜리 폭탄을 투하한 후 트럼프를 시험합니다. 크렘린이 후방에서 입은 타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잔혹한 힘으로 대응할 것임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러시아 소식통이 공개한 영상은 FAB-3000, 이 도시 지역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표하며 모스크바에 대한 새로운 제재 추진을 지지한 지 며칠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푸틴은 그 메시지를 받았지만 압박을 강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항로를 차단하고 정유소를 타격하며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부족을 악화시키는 동안 러시아는 도시와 교통시설, 민간 지역에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수미, 오데사, 자포리자 등은 다시 한번 이 공세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갈등은 유럽 동맹국들 앞에서 백악관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트럼프의 약속이 실제로 방위, 제재, 그리고 러시아 전쟁 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이어질지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푸틴은 어디까지 갈 생각일까요? 왜 지금 트럼프에게 도전하는 걸까요? 워싱턴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FAB-3000의 영상은 러시아와 연관된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아직 정확한 착탄 지점과 피해에 대한 독립적이고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레키프에서 이 폭탄 사용 발표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자포리자 전선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의 진격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방공망 일부의 사거리밖에 머무는 항공기에서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 활강 폭탄을 사용합니다. 목적은 진지를 파괴하고 지상군의 진격로를 열며 전선 근처 주민들에게 공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크렘린은 또한 자국의 선박, 정유소, 보급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 영상을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는 7월 11일 수미에 유도폭탄 3발을 투하했습니다. 최신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 이 중에는 13세 소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자는 총 43명입니다. 두 발의 폭탄이 도로와 대중교통 정류장 근처에 번화가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인프라 시설을 강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업데이트는 또한 구조팀이 아직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발표된 최초의 32명 부상자 정보를 정정합니다. 오데사는 7월 13일 아침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운송회사를 공격했고 버스에 불을 지르고 주택과 요양원을 파손시켰습니다.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에는 5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송회사를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질렀으며 주택과 요양원을 파손했습니다. 5명이 다쳤고 5살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차고지 측은 15대의 버스가 파괴되었고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시간 노선과 국제 노선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버스, 주거 건물,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이는 공격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을 유지하는 물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브드는 7월 13일 새벽에 러시아 선박 15척 이 추가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서 8일 동안 총 105척의 선박 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타격을 받은 목표물에는 유조선 7척, 화물선 5척, 바지선 1척, 예인선 2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예프는 이 선박들이 점령된 크림반도와 남부 침공 지역에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연료, 화물, 자원을 운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향으로 전략적 경제 노선까지 영향을 받았고 아조프 해항에는 안전 문제로 계속 제한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을 이용해 점령지에 보급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주요 무역을 담당하는 항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료 부족은 단순한 전쟁 선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저장소, 트럭,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이 길어지고 가격이 오르며 당국은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는 배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판매를 중단했고 허용된 구매량을 2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헤르손과 자포리자 점령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에서는 군용 차량, 발전기, 보급품 운송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푸틴이 멀리 두려고 했던 전쟁이 이제 주유소, 상거래와 운송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 바보들은 꺼져라. 계속해서 방가를 치워들 않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태도를 바꾼 후 이 위기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7월 8일 앙카라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만났다.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사일과 공습으로부터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키이우가 기다려온 결정이었다. 이틀 후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러시아 에너지 구매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이 제안됐다. 푸틴은 이런 압박 신호에 더 많은 공격으로 대응했다. 크렘린에 가까운 소식통들은 로이터 통신에 푸틴이 현재 조건에서는 휴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은 키이우에 새로운 지원 수단을 약속했고 푸틴은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전에 자신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카야 칼라스는 7월 13일에 유럽연합이 모스크바에 대한 21번째 대규모 제재 패키지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표들은 250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상 서비스와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이러한 지원은 에너지 수입, 우회 경로, 그리고 중개회사를 통해 전쟁을 유지하는 크렘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파리에서 젤렌스키는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다른 9개 국가는 이러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을 발표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리드리히 메르츠 및 다른 대표들은 러시아의 작전에 맞서기 위한 추가적인 공중 지원과 새로운 조치를 촉구했다. 다음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그 대응이 전장에 도착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어 시스템, 탄약, 산업 생산, 그리고 재정 압박은 신속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수미, 오데사, 그리고 오리히우는 회의의 속도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접근이 요격미사일, 제재, 그리고 크렘린의 계산을 바꿀 만큼 충분한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푸틴은 두려움, 서방의 피로, 정치적 지연에 베팅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연료 공급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경로 차단과 침공의 대가를 러시아 후반까지 치르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트럼프에게 넘어갔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다음 공세를 준비하고 있고 키이우는 또 다른 대형 폭탄이 우크라이나 도시로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니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